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속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원래 오늘 예정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서 선대위 구성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준석 대표는 안 만나고 김종인 위원장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안 만났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는데 내가 누굴 만나. 그러면 오늘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도 안 만나고 김종인 위원장도 안 만난 것일까요? 그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안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뭔가 조금 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 인사는 마지막에 까봐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이르면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과 좀 만나실 수도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라는 거는 나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인사는 발표돼야 그게 인사인 거지 그 전에는 확인해 주거나 뭐 과정이 어떻거나 경위가 어떻거나 하는 것은 또 인사와 관련된 그런 뭐 후일담 이런 거는 전혀 믿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 생각일 뿐인 거니까. 그럼 발표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죠. 인사는 까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수영 컨설턴트 메시지 전문가니까 저 내용을 딱 듣고 기자들이 오늘 김종인 위원장 만나실 겁니까라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옵니까? 인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데 인사는 미리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는 달리 이렇게 백브리핑도 지금 하고 기자들한테 잘 해주고 물어보면 꼭 대답을 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기자들의 질문과는 핀트는 안 맞아요. 안 맞죠. 지금 뭔가 윤석열 후보의 말을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언급을 안 해요. 다만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과 막상 내가 인사안을 선대위안을 깠을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다. 그 뉘앙스만 풍기고 이제 가는 건데 사실 선대위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 윤석열, 김종인 만나 선대위 구성 논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안 만났다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는 사실 지금 이게 굉장한 지금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말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지금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추측하거나 언론이 예단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이른바 좀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정부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그 기자들 만나서 백브리핑한 거 보면은 뭔가 자기 뜻대로 이 구도가 이끌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건 좀 차차 짚어봅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제가 메시지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면 지금 시간이 조금 하루 이틀 더 숙성될 수 있다. 그것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 핵심 같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후보 오늘 이준석 대표 만나고 김종인 위원장 만나기로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안 만났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죠. 후보님이랑 오늘 만나시는 건 어떻게 만나기로 했는데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어떤 종류로 불발이? 후보가 아무래도 일정이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자세한 내용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논의된 내용 저도 전달을 받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은 없는 상태이고. 근데 여기 당사에는 후보 만나러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아까 제가 천안에 갔다 오면서 후보랑 전화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그러니까 원래 월요일에 저희가 만났을 때 수요일에 만나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다가 김종인 위원장 먼저 만나겠다. 먼저 만나고 대표 안 만나고 김종인 위원장 만난 건데 그 패싱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건 해석의 영역이고 제가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정진남 실장,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안 봐도 패싱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굳이 당 대표가 내가 패싱 당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그 동의하겠어요. 기자들도 얄궂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또 기자들이 직설적으로 또 물어보는 것이고 예.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를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본질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아련을 통해서 예. 선대위 구성안을 윤허를 받아오는 게 중요하지 이준석 대표한테 들렸다가 다시 또 김종인 위원장한테 갔다가 이런 거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을 직접 먼저 만나서 큰 틀의 뭐랄까 협의랄까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고 이준석 대표에게 사실상 뭐 통보 또는 통보하는 형식으로 아마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뭐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하고 이미 뭐 다 뜻이 같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까 굳이 안 만나고 전화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만났다. 정치적으로는 윤경호 의원 항상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있을 때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인사에 결정적인 충돌이 뭐가 있나 보죠. 근데 복기를 해보면 언론 보도에 김한길이라는 이름이 뭐 새로 튀어나왔죠. 예. 뭐 국민통합 국민통합. 뭐 이런 이름으로. 그다음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거냐.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대등한 반열에 놓는지 아니면 그 밑에 가는 건지 아마 그런 걸 둘러싸고 의견 충돌.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라는 건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정기남 실장은 뭐 아련, 윤허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벌써 이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와 김종인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런 관계가 돼버렸는지 전 참 그런 점에서 이 선대위 구성이라는 게요.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 의원 내각제에서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집권을 하기 전에 누가 어떤 분야, 어떤 부문을 맡으면 나중에 그게 마치 내각에 그대로 그 영향을 맡는 것처럼. 그래서 후보를 평가할 때 그 섀도우 캐비넷의 면면들을 보고 같이 나는 이 팀을 믿을 만하다. 뭐 이런. 근데 그건 정당 차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선대위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아니면 중도층이든 긍정적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벌써부터 논공행상이다. 그러면 예. 아마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것 같아요. 자,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선대위 구성 매듭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안 만난 것은 이준석 대표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김종인 위원장 만난 것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대변인 이양수 대변인이 오늘 위원장을 만나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라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김종인 위원장 나는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종인 위원장을 기자들이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는 뭐 보다시피 내가 여기 방에 혼자 있었는데 누굴 만나요? 근데 윤 후보랑 오늘 저녁에 단판 회동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녁에 나 지금 그런 시간 없어요 나 지금. 그럼 윤 후보님 안 만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있었는데 너 어디 만나? 그 선대위 합의안 전부 다 전면 재검토하신 거 맞으세요? 뭘 조금 해? 선대위 합의안 나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직 확인도 못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랑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하신 그 선대위 안을 오늘 전달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 아닌가요? 나는 그 두 사람들은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몰라요. 내가 내가 여기 하루 종일 여기 있었는데 뭐 누굴 만나? 총괄 선대본부장은 수락해 주실 총괄 선대위원장 내가 지금 어디 급히 가야 되니까 날 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할 게 있어. 자, 김경진 의원. 네. 질문 기다렸죠? 아니요. 제가 오늘 방송을 왜 나왔을까 하고. 김종인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기분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아니요, 뭐 그렇게 표정이 어둡지는 않으신데요. 그래요? 예. 자, 근데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현재 안 만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양수 대변인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방금 직전에 저희 화면 보고 예. 아직까지 답이 안 오네요. 근데 어쨌든 내일 아침 되면
어디서 사실관계가 틀렸는지는 명확해지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화면 보면서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요. 저게 지금 만나러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녁에 아마 만남이 예정이 돼 있는데 나 지금 만나러 간다라고 약속할 수도 없고 그것도 밝히면 또 시끄럽죠. 예, 그 자리에서 뭐 검토한다 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대변인은 그냥 서면으로 이게 미리 예정된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간 거고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그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나 오늘 사무실 하루 종일 있었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렇든 저렇든 저게 무슨 큰 논란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돋보이는 것은 윤석열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실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걸 본인이 녹여내서 이거를 다 흡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지금 만나는 건 전체적인 맥락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소통의 리더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뭐 좋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좋게 봐주십시오. 저런 말이 안 나와야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랬더니. 좋아요. 그런데 네. 아무튼 지금 만나러 가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네. 만약에 지금까지 두 분이 안 만났다면 네. 대변인이 좀 성급하게 발표를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서면 보도자료가 조금 빨리 나왔을 미리 수도 좀 있죠. 써놓은 것 저녁 같아요. 한밤중에 나왔어야 되는데. 심지어 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를 넘어서 구성과 조직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았고 네. 중요 직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안 만난 거라면 이게 좀 일찍 나간 것 같아요. 문제가 캠프가 해산되고 나서 사실은 대변인실 실무진이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기남 실장. 네.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을 떠나서 저는 이제 한 3가지 포인트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 선대위도 꾸리지 못한 제1야당이에요. 선대위도 꾸리지 못한 채 논공행상 자리싸움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저는 가관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이 좀 두렵지 않은지 한번 묻고 싶어요. 두 번째는 좀 전에 김경진 의원께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돋보이는 리더십을 얘기했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얼마나 더 취약한 리더십이 드러나고 있는 거냐. 자, 물론 정치 초년생이고라고는 하지만 대선 후보 1위 주자로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선대위 하나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김종인 위원장 만나야지 뭐 또 이준석 대표 만나야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취약한 리더십이 지금 그대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저 모습 얼마나 익숙한 모습입니까? 과거에 여야를 넘나들면서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얘기하던 때 모습. 설사 오늘 저녁에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가기 전에 이미 선전포고를 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모습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만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말투, 툭툭 던지는 말투 보면 무언가 좀 마음속에 개운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본인이 톱이 돼서 쫙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른바 이제 전권을 가지고 지휘를 하기를 원했을 텐데 윤석열 후보와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좀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함께 좀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오늘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김한길 전 대표도 모시고 중도를 좀 확장하고 옛날 민주당 쪽 사람들도 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통합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권영세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김한길 전 대표 이분은 우리 당과 상대 당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 오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당 선대위 구성에 합류한다면은 뭐 중도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윤경호 의원, 지금 김한길 대표를 모시는 것도 김종인 위원장과 사전 상의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일부 들어봤는데 기자들이 김한길 대표 통합위원장 맡는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통합하냐? 국민통합이라는 거 그거 옛날에도 해봤지만 이름만 내건다고 통합이 되냐? 그리고 옛날 박근혜 선거 때도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거 그 뭐 한광옥 뭐 위원장 해가지고 했는데 요만큼이라도 뭐 국민통합 달성된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모시는 것 김종인 위원장하고 상의가 안 됐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요? 그렇습니다. 뭐 상의가 안 됐다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측근을 자임하는 뭐 이렇게 숨어 있는 이제 이런 곳에서 익명의 소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에게 흘러나오는 거죠. 이유는 한번 여론을 떠보는 거죠. 당내, 당밖 다 포함해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미 사실 민주당을 떠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잡고 새롭게 당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미 떠난 지 오래된 분이긴 하지만 그 상징성 때문에 국민통합위원회라는 후보 직속의 기구에 걸맞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모든 걸 본인이 다 총괄하고 싶어하는 이제 거기서 아마 가장 큰 충돌이 생겨난 걸로 짐작만 됩니다. 전 뭐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한 얘기에 이런 심기가 그대로 투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민통합위원회 이름은 같지만 그때는 정부기구였었죠. 지금 이거하고 비교할 만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걸 근데 뭐 한광옥 당시 뭐 부위원장 시켰던 한광옥 씨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나 어찌됐든 김한길이라는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캠프에 선대위에 합류를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김한길 카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김한길 카드가 먼저 그 효용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른바 반문 빅텐트 상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가 DJ 정부의 적통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뒤집을 수 있는 사실 굉장한 또 그 카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대표, 윤석열 후보 쪽과의 말이 다른 이유가 결정적으로 양쪽 백브리핑과 그 이양수 대변인이 발표한 서면 브리핑 보면 차이가 나요. 뭐가 나냐면 이양수 대변인 브리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김한길 대표님과 김병준 위원장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 받았고 앞으로 이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백부를 보면은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노코멘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개념도 없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 이 갈등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봉합이 된다 그러면은 반문 빅텐트를 포함한 국민 대통합위가 아마 후보 직속으로 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의 힘을 견제한다기보다는 후보의 역량을 오히려 강화하는 중도의 핵심의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되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만일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후보가 나중에 최종적인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리라 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아마 최대한 이 선대위 구성을 위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남 실장, 김한길 전 대표 그야말로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도 하고 또 뭐 그 이후로 중요한 일을 많이 맡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민주당 정부의 적통을 이어간 인사긴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그 노선이 반노 반문이었죠. 어쨌든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또 민주당에서 줄곧 또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해왔죠. 전략통이자 기획통으로도 평가를 받았었고 그러나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소위 이른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제 반문의 어떤 길을 걸었다 할까 정치의 노선을 달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뭐 언론 보도이긴 합니다만 저는 김한길 의원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지금까지 김한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살아온 인생 역정, 정치 역정을 본다면 상당히 좀
그 뭐랄까 뜨악한 그런 측면은 있다. 실제로 김한길 의원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폐암 4기를 극복한 예. 그또 많이 자기 평판은 개인사가 최근에 있잖아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네.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뭐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 한 거 봤는데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면서까지 소위 어떤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좀 지켜볼 대목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앞서 뭐 우리 최수영 평론가는 이제 반문 빅텐트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세력으로서 김한길 의원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떤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파괴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김병진 의원하고 이 문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크게 그리고 있는 그림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전 위원장 그리고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대표 이렇게 해서 나름 이렇게 정말 모든 국민을 하나로 모아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잘 모르겠어요. 후보 본인 워딩대로 인사라는 게 나봐야 나는 것이고 예. 조직도도 최종적으로 공개가 돼야 조직도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조직도와 사람 인사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의 의중은 지금까지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중으로 읽히기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면 현재까지는 김종인 위원장과 그 부분에서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근데 이게 충돌이라기보다도 그냥 의견 교환이고 서로 간의 조율이다. 이런 이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든지 사실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이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간의 대화와 조율을 통해서 숙성시키고 마지막에 이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화합과 협치의 리더십이고 예. 그걸 실제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게 아까 이제 정기남 실장께서는 저게 무슨 대선 캠프에서 벌써부터 논공행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캠프 구성을 사실은 지금 당무 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후보 본인이 임명해버리면 돼요. 자, 지금부터 내가 후보니까 이렇게 조직도 짜고 당신 여기, 당신 여기, 당신 여기. 그럼 지지율도 지금 뭐 50% 가까이 나오고 뭐 1등 지지율이니까 그냥 그거 수용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 일일이 다 협의를 하잖아요. 일일이 다 끝까지 얘기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맞춰내려고 하잖아요.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잖아요. 보면 이런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조화와 타협 이런 리더십을 전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얼마나 의견을 좁히느냐의 선대위 구성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부분을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선대위 조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하나 궁금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당내 인사들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시작해보죠.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생각인데 그건 내가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뭐 내가 남이 한다고 하라고 그런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하실 거예요, 진짜?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할 수도 있어요가 됩니까?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가 꼭 한다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 달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모르고 가요.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 후보의 본인의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짜여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자, 윤경호 의원.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발언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미 윤석열 후보로부터, 그러니까 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윤석열 후보로부터 나름대로의 제안을 받고 계속 저는 줄다리기, 흔히 말하는 밀당을 하는 게 역력히 지금 저는 읽혀지거든요. 예. 근데 이번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될 때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결정적인 한 방을 전 도와줬다고 생각했던 게 흔히 말하는 개사과 사진 이후에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수렁에서 건져준 걸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 김종인이라는 분이 그동안에 쭉 지내온 충분히 압니다, 이력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연 저분이 뭐에 필요한 거냐. 다시 한번 저는 끊임없이 묻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얼굴마담으로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카리스마를 강력히 가지고 있는 장악력이 있는 원톱의 리더로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책통으로 필요한 건지 그도 아니면 기획전략가로서 필요한 건지 이 네 가지를 다 아우르는 거라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게 없겠지만 왜 자꾸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당의 얼굴을 내세우기가 힘들 정도로 수렁에 빠졌을 때 김종인이라는 비대위원장을 한때 썼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가 다시 점점 회복을 해서 젊은 피의 상징인 이준석이라는 대표 때문에 엄청나게 젊은 보수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김종인을 왜 필요로 하느냐. 그런 점에 원천적인 의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께서 아까 표현을 좀 좋은 표현을 써달라고 그러셨는데 일부에서는 저런 말들을 계속 이렇게 던진 걸 놓고 윤석열 후보를 조련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조련이라는 표현은 좀 거시기하죠? 뭐 거시기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근데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임기 5년을 지나시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대통령 후보도 이 후보 기간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설화라든지 실수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께서도 많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계실 거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조련이라는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뭐 또 크게 굳이 불편할 이유도 없는 단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관련해서는 이제 당 내부에서 그동안에 김종인 위원장과 좀 부딪혔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제원 전 의원, 사실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을 시키고 싶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는 안 돼. 그래서 권성동 의원으로 했다가 이제 뭐 바꾸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노역에 찬 기술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을 놓고는 왜 또 안 좋을까? 김병준 위원장은 뇌물을 받은 전과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했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재호 최고위원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험하게 얘기하는데 이재호 전 의원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자리 사냥꾼은 김종인이고
가장 큰 하이에나는 김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흥분해갖고. 그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리더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그는 인격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게 리더의 자질이 문제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 아니 어떻게 대선 후보 주변에 가 있는 사람을 하이에나라 그러고 파리떼라 그러고 자리 사냥꾼이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하이에나라는 표현은 이준석 대표가 썼던 거고 이제 파리떼라는 말을 김종인 위원장이 썼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파리떼라는 걸 쓰니까 그 사실은 대선 후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사람의 그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리떼라고 하면은 그럼 본인은 파리떼 잡는 살충제입니까? 저는 사실 저런 그 거친 언사들이 과연 저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김종인 효과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지금 제 본질을 한번 묻고 싶은 게 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싶어 한다라죠? 자,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 때 이 경제 공약,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공약을 책임진 정책 파티의 책임자로서 김종인 위원장이 빛이 나서 대통령 당선시켰어요. 2016년, 17년 통해선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그야말로 그 계획 공천을 통해서 구해내면서 그야말로 2017년 문재인 정부에 탄생시킨 1등 공신이 됐어요. 자, 여기 두 개는 분명한 자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랄까요? 저는 혹시나 대선 승자편에 섰던 그런 기억의 추억들만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옆에 김종인을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대세론에 이제는 접어들었고 우리가 대선 승리한다. 그런 시그널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몸단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 김종인 위원장의 시대적 소명,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킹메이커라면 2022년 대선에서의 본인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윤석열을 통해 구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오고 이런 구체적인 걸로 가야지 지금 보는 건 자리 싸움밖에 안 되는 데다가 사실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너무 김종인 위원장한테 구애하는 거는 제3자가 빛나서는 안 되잖아요. 후보가 빛나서 대통령이 돼야지 온 당의 리더십을 갖는 거고 여소야대 전국도 본인이 돌파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모습들은 저는 정말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소통과 협치 능력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과연 소통과 협치의 영역일까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예. 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김병준 위원장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조금 마음이 불편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본인과 상의 없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까지 나오니 상당히 불편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던 김정인 위원장의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죠. 김한길 전 대표가 통합위원장 맡을 거라고 많이 얘기가 오늘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를 통합하려고? 국민통합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를 선대위랑 별도로 설치한다 이런 얘기. 아니 국민통합이라는 거는 과거에도 해봤지만 이름만 내건다고 국민통합이 되는 거요? 기본적으로 국민통합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무엇 때문에 사회가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냥 인물만 몇 명 갖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앉혀놓고 하면 통합이 돼? 과거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거 해봤잖아요. 결국 걸어가지고 국민통합이 돼요? 본질적인 거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지 국민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국민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로 다 국민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김한길 전 의원 말고 다른 분을 뭐 염두에 두고 계신? 아니 누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실질적인 다른 국민통합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하려면 무엇인가를 갖다 내용이 있어야지. 아니 기구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몇 사람 들어간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짓은 괜히 국민한테 오히려 빈축만 사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 정연남 실장 그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말 자체가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 기구라든지 거기다 몇 사람 앉혔다 그래가지고 국민통합이 되는 거냐,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 이런 국민통합위원장 인선을 두고 본인과 충분한 논의 속에서 이게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 추측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 인선을 앞두고 스스로 몸값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해서 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저는 킹메이커로서의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저는 이번 대선까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절대갑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제1야당의 후보 윤석열 후보의 용인술, 리더십이 어떻게 보일 건지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주목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정치는 생물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어떻게 이 얘기가 달라지고 변화가 생기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될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 살펴봤고요.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죠. 자, 경선 과정에서 싸웠던 두 후보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그런데 지금 선대위에 쉽게 들어올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후보들 다 참여했죠. 특히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좀 심한 표현까지 씁니다. 양아치 대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 양아치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요즘에 뭐 청년의 꿈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과 아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누구를 찍어야 할까요? 그렇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후보지요 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 찾아보세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미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대답 불가. 자,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일단 실언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대한민국만 불행해지지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대선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는 안 돼야지요. 자, 지금 계속 이렇게 단답으로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김병진 의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왜 홍준표 후보랑 윤석열 후보 이렇게 만나서 좀 풀어야지 저렇게 하게끔 놔두면 됩니까? 저희가 좀 더 가서 어쨌든 뭐 삼고초려를 하든 물팍을 꿇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 네. 마음도 이해가 돼요. 윤석열 네.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상처도 받으셨는데 네. 시간을 좀 드리는 게 네. 도리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전화는 몇 번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있으면 뭐 그거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도 그랬고 정세균 후보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막 저렇게까지 나오고 그럴 때는 전화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일단 지금 아마 홍준표 후보 선대 본부장을 맡으셨던 조경태 의원하고 후보가 아마 통화를 몇 번 하셨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아마 캠프로 합류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제 홍준표 후보 본인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저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참 네. 김경진 의원 나와서 제가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아까도 윤석열 후보 리더십을 찬양을 하셨는데 저런 포용의 리더십을 또 보여줘야죠. 그 포용 덩치가 커가지고요. 이게 네. 포용 잘 하셔요. 포옹 말고 윤영호 의원. 홍준표 후보가 어찌됐든 여론조사에서 앞섰잖아요. 그런데 같이 경선에서 여론조사 앞섰던 후보가 저렇게 하고 다니면 윤석열 후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뭐 지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뒤끝 장렬이 저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어디가 더 후유증이 클까 지금 다시 되돌아보게 돼요. 이를테면 무슨 말씀이냐. 민주당은 경선이 결과가 나왔을 때 현장에서 아이고 저 경선 결과 흔쾌히 승복합니다. 이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14일이 지난 다음에야 이낙연 후보하고 만나서
손잡고 뭐 원팀 얘기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장에서는 흔쾌히 승복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끝이 여기가 더 장렬히 심한 지금 형국인데 아무리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삼고초려 뭐 무릎 꿇고 가서 뭐 모신다라고 해도 홍준표 의원의 지금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감정 차원을 뛰어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는 아마 이 다음을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청년의 꿈이라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과 이 소통을 하는 게 홍 후보가 지금까지 본인이 별로 못 느꼈던 팬덤 정치라는 걸 이번에 조금 맛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홍 후보가 사실 지금까지 막말 때문에 더 씌워졌던 이미지 뭐 이런 거에 사실은 젊은이들로부터 별로 대접을 못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보니까 뭐 오히려 사이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흔쾌히 그냥 인정해버리고 이게 먹히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5년 후를 벌써부터 생각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5년 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그 이 청년의 꿈의 이 사이트에 지금 질문이 오고 가는 코너가 청문홍답이에요.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그런 이제 코너인데 여기에 그런 질문이 올라왔대요. 바이든도 80에 대통령 하는데 홍 후보님은 어떠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답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홍준표 후보가 2017년 대선 때 4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20대 지지가 한 자릿수였습니다. 8%였어요.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높은 지지 받았고 심상정, 안철수보다 10% 넘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때 8%가로 제일 꼴찌였어요. 4년 만에 2030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4년 동안의 이 상전벽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홍준표 의원이 젊어진 걸까요? 아니면 20대가 보수화된 걸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홍준표 의원이 그걸 느낀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대는 그야말로 날아갈 수도 있고 날아올 수도 있고 이것은 내 품에 아는 새가 아니다.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힘이 한번 뭘 돌아봐야죠? 저는 그 홍준표 의원이 백의종군 하겠다 했으면 액면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선대위에 이름 한 자락 올린다고 홍준표 의원의 마음이 떠나가 있는 사람 이름 한 자락 올린다고 그게 시너지가 납니까? 차라리 저렇게 청년들의 바다에서 놀라고 하세요. 그렇게 놀다가 홍준표 후보를 누가 민주당 사람으로 봅니까? 나중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본선 치열하게 경선할 때 그 청년의 바다를 다 가지고 합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좀 통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얘기예요.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떨어졌잖아요. 청년들 자기 지지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몰아줘야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의 도리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찍을까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찍어야죠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 마음이 안 들죠. 저는 밥 먹는 데도 찾아가고 집 앞에도 기다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해야죠. 그다음에 그렇게 키워놓은 그 청년들의 마음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화학적 결합을 해야죠. 근데 지금 봐서 홍준표 의원님이 저렇게 마음을 쉽게 돌릴 것 같지 않아서 이건 전적으로 그야말로 체격이 크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포용에 달린 거겠죠. 정기남 실장은 홍준표 후보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 이제 그 후유증일 수도 있죠. 또 실제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뭐 청년의 꿈인가 하는 그 청년 플랫폼이 오픈한 지 사흘 만에 뭐 1000만 페이지 뷰를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그 홍준표 후보가 2030의 어떤 새로운 그 문화랄까 또 뭐 팬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치의 신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정말 지금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홍준표 후보는 6.1%인가의 표차로 어떻게 보면 아쉽게 2등 후보를 한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2030의 절대적 지지를 지금 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역대 대선 후보 중에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후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노회한 정객과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판에 오히려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공을 들이고 결국 이 사람이
평당원의 신분으로 백의종군을 하든 선대위에 참여하든 안 하든 큰 틀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돕는 그런 역할 속에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윤석열 후보의 접근과 리더십이 필요한 때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지율은 답보 상태.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답답한 상태인데 이런저런 정책 내도 정부가 안 도와주고 당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아마 상당히 팍팍하겠지요. 혼자 뛰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말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표정에서도 약간 그런 게 읽혀요. 그러니까 조금 쫓기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둘러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제가 만나본 민주당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사실 후보만 뛰고 있고 특히 의원들, 특히 초선 재선 의원들이 너무 생각이 절박함이 없더라. 예. 이런 얘기했는데 예. 양정철 씨가 뭐 오늘 한 얘기 네. 거기에 약간 그런 대목들이 좀 들어있더만요. 뭐 유유자적이라는 표현도 했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선순환 효과와 악순환 구조 사실 그게 지금 양쪽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론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 더 지금 올라가는 선순환 이 효과를 지금 충분히 얻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악순환 구조에 지금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걸 뭔가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은 당 위주로 당 중심으로 선대위를 빨리 구성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히려 민주당이 외부 인사들을 좀 더 영입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긴장감을 좀 불어넣고 예.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구성하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확정이 돼서 선대위까지 출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 움직임이라든지 뭐 말한 내용 같은 것 이런 거 좀 소개하고 그러려고 해도 없어요, 별로. 네. 그 정도로 지금 아예 일정도 줄이고 말도 줄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인가 싶어요. 그 지금 사실 선대위 이렇게 160명 국회의원들 다 참여한 메머드급 선대인데 지금 이렇게 공보 기능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후보 부인의 낙상 사고 났을 때 그 초기 이슈 관리하는 대응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선대위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뭐 기민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늦고 그다음에 굉장히 둔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뭐랄까 명민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많아요. 예. 전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위험에 처한 신호 중에 가장 큰 신호가 뭐냐면은 저는 이재명의 그 성과주의가 대중에게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큰 브랜드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건데 일상회복지원금, 그 재난지원금이죠. 그거 하겠다는 것도 지금 국민 다 70~70%가 반대하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시킨 거 법원이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다시 돈 받습니다. 지금 자기가 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입소스하고 한국경제 여론조사 보면은 월소득 700만 원 이상 최상위층에서 이재명 지지가 윤석열보다 10% 높지만 200만 원 이하 최하위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바로 2배 이상 지지도가 더 높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억강부약 대동세상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전혀 안 먹힌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뭐냐면 그 가난한 이들이 등을 돌리는 지지율의 역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선대위는 이런 전략을 면밀하게 짜고 정교하게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알림으로써 실점을 최소화하고 득점 포인트를 올려서 추격전에 돌입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큰 초식 공룡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만 보여지는 거. 예. 이게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요즘 극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오늘 주 4일제 관련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주 이제 5일 근무에다가 이제 52시간 상한제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주 4일 근무제로도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제가 임기 내 이론을 약속으로 정책으로 공약할 사안은 사실은 못 돼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한 거예요. 소위 이제 사회적 화두를 던졌는데 정치인이 대통령이 계속 할 일, 이것만 말하고 다른 건 말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 계속 정책적인 중요한 이슈를 제기를 하면서 뭔가 좀 그 부분에서 선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당에서도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런 거 조금 하자. 그래도 정부에서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 정부를 향해서 험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는 정말 따뜻한 곳에서 전혀 엄혹한 현실을 모른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말이죠.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까지 또 생겼지요. 최근에 들어온 세수가 좀 많이 늘어서 더 들어온 게 19조가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10조가 늘었다 이렇게 10조 원대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리 돈 많이 만지는 기획재정부라고 해도 9조하고 19조하고 10조는 구별이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9조가 더 거친 거예요. 그런데 10조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돈 없다고 얘기하려고 일부러 감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여당 아닌가요? 집권여당이 그 정부의 부총리를 말을 이렇게 틀리게 했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그냥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후보가 이해가 될까 싶으네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좀 현장도 좀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으면서 지금의 우리 서민 경제가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체감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이렇게 다수의 국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추경 당시에 31.5조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 해 50조가 넘는 추가 세수를 세임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입니다.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정기남 실장, 물론 이제 후보가 할 얘기가 있고 또 정부도 입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각자 따로따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정부 여당 후보 간의 이런 방식이 이게 참 정상인가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재부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또 여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데다가 방점을 둘 것이냐. 실제로 지금 초과 세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기재부가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렇지 않든 앞서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7월 달에는 31조 그러더니 또 10조 더 그러더니 또 19조 더 이게요 기재부의 초과 이 세수 예측 자체가 너무 편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재부의 이런 판단 때문에 그동안 초과 세수를 가지고 이를테면
당장 급한 코로나의 어떤 그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또 그걸 또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 발행할 것인지 얼마든지 그 정책적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자체를 기재부의 그런 판단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 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 앞에 나는 엄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정이 어떻게 보면 정권 말인데요. 정권 말에 어쨌든 호는 일체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당정 간의 국정조사를 운운하고 뭐 이를테면 기재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을 비춰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이것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당정 간에 긴밀하게 어떤 지혜를 모아서 어떻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국민 뭐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또 소상공인 지원 문제라든지 여기서 어떻게 이 예산을 운영할 것인지 예. 머리를 맞대는 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윤경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자칫 잘못하면 정권 무능론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기남 실장의 얘기 중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정권 심판론으로 이게 비화돼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관료라는 건 정권 후반기에 갈수록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집단 이렇게 대개는 다 인식이 돼 있고요. 또 그렇게 보장을 해 줌으로써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관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책의 연속성이 좀 확보되는 그게 맞는데 기재부의 입장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기재부는 항상 세수 책정에 관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세수를 보수적으로 해놓고 세수가 더 들어오면 거기서 여유가 생기니까 교부금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채무를 좀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그 다음에 재정을 펴는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세수는 항상 작게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재부의 관행이에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이미 지난 추경을 편성할 때도 나온 숫자가 31조. 그리고 이번에 뭐 19조 그런다면 무려 50조 원의 차이니까 이거는 정기남 실장 표현처럼 단순히 뭐 계산 착오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예. 것보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 더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대신 국정조사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스스로 재발등 찍기가 되기가 쉬운 게 예.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진보 성향의 정권은 정말 잘못하면 무능이라는 얘기에 공격을 당하기 쉽거든요. 아니 관료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의 공격은 지금 특히 정권 말기에는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혹시 기재부가 이렇게 막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추가 세수가 19조인데 10조라고 거짓으로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우선 성장률에서의 수치 적용. 사실 이 초과 세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다 숫자 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하반기에 조금 더 좋게 나오면 거기에 비례해서 뭐 법인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지금 엄청나게 올라 있어서 이번에 뭐 22일부터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민심이 안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세수가 거기서 생기는 건데 이걸 의도적으로라기보다는 이 움직이는 사실은 숫자에 기재부가 민첩하게 대응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몇백억도 아니고 무려 9조나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인가 초과세수 미리 예측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정책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9조나 차이가 난다면 일단은 뭐 기재부가 산수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동의했듯이 홍남기 부총리가 그건 조금 더 고개를 더 숙여서 사과를 그 부분 아무튼 해야 좀 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에서 정부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하셨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지적도요. 이 국가 재정이 국민들 거지 기재부 못 피하들 것이 아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니고 여당의 원내대표예요. 네, 저는 정말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런 자기의 위치나 처신해야 될 그런 자기 신분을 망각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무언가 차별화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의 딜레마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보다도 못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겨냥했다간 바로 이른바 집토끼마저 날아갈 공산이 크니까 저는 관료 사회를 기득권화시켜서 몰아붙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쇄신 프레임을 꺼내고 싶은데 관료 사회를 기득권화시키고 나는 그 기득권을 혁파하는 쇄신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프레임을 짠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원내대표가 치고 나간 거고 사실 어제 발언을 잘 보면은 따뜻한 방안에서 도대체 탁상 행정하고 있고 라는 말을 하고 직후에 예산결산 소위를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원내대표가 저 국정조사 발언하고 아주 뭐 태만 무능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조금씩 뭔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해야 하지만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서 관료 사회를 포획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선명한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것일 수도 있다. 전략적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예. 김경진 의원 혹시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그런 의심을 좀 합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저는 공무원 생활 해봤잖아요. 예.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많아요. 통상 부총리 재임이 1년에서 2년 정도 하는데 부총리 본인 재직 기간 동안에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율이 다 1%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정권 5년을 거치는 동안에 대체로 한 3% 이내에서 국가 채무가 증가를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GDP 대비 국가 채무가 37%에 시작해서 지금 50.3%까지 와 있어요. 13%가 증가했어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역대 경제 수장으로 보면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지금 이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초과세수도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정이 잘 거쳐?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흑자 재정이야?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정도 세금이 거치겠다고 하는 것이 예상보다 조금 더 거쳤다는 것이지 올해 한 해 동안만 국가 부채가 100조가 늘어났어요. 내년에 또 마찬가지예요. 내년 세수도 지금 한 100조 이상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짜여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거 초과 세수 예상보다 조금 더 들어왔다 그래서 그래도 부채는 이만큼 늘어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재명 후보 지금 50만 원 퍼주겠다 그러다가 워낙 기재부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 그럼 20만 원으로 낮춰보자 얘기하는데 그것도 기재부에서 우리 죽어도 안 돼 하고 총리도 기재부 의견이 맞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또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나라가 정말 그냥 한순간에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것은 이 순간이겠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당내 경선 주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해하는 것 같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 이제 선대위가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건의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리더, 예를 들면 이해찬 전 대표 같은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는, 좀 지금 물론 고문은 하고 있지만 전면에 좀 내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선거 때 좀 역할을 많이 했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름도 나옵니다. 양정철 위원장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일단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남 실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동안 이렇게 선거 때 움직이다가 선거 끝나면 또 좀 집거하고 또 다시 이렇게 나오고 그러네요. 글쎄요, 양정철 연구원장이었죠. 전 연구원장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나와서 그 초선 의원들, 비례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 했더라고요. 이제 저도 멀리 물러가는 장강의 앞물결이다. 우리 당도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주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선대위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후보의 자문 또는 좋은 역할만 하겠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보여준 거 봐서는 양정철 위원장이 상황 자체를 제대로 보이는 건 맞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이해찬 의원이나 또는 양정철 원장이 다시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 이를테면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2030의 어떤 지지라든지 뭐 이런 일련의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선대위가 후보와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가는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그 실제 후보를 서포트할 수 있는 하나의 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비판적 여론도 많다. 예.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선대위와 후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하게 복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윤경호 의원은 양정철 구원 등판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정철, 이해찬 두 분 다 결국은 집토끼 뭐 단속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집토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뭐 30몇 프로의 지지율을 보내는 친문 세력까지 포함해서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번 대선은 진영 대 진영의 지금 싸움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후보가 누구냐라는 거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런 점에서 결국 집토끼 몰아가는 집토끼 단속령이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 거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정 실장과 약간 비슷한 견해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한테 민주당 선대위가 만약에 컨설팅을 요구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일단 한 발 빠른 승부를 걸어라. 승부 굳어지기 전에 구원투수 바꿔야죠. 그래야지 승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의 장점을 살려라. 결국 투표는 좋아해서 하거나 필요해서 하거나 상대가 싫어서 합니다. 좋아해서 하거나 필요해서 하는 것을 빨리 견인해내는 것. 거기에 주안점을 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